오늘은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원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죠. 피고를 상대로, 내가 너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네가 안 갚는다. 내가 너에게 1억 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했는데 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등등,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본안소송이죠.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나중에 원고는 이제 그 피고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피고가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피고가 그것을 어디다가 숨겨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숨기기 전에, 또는 이제 숨기거나 또 다른데 팔아버리기 전에, 팔아버려서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권리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시해 놓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죠. 가압류. 본압류 전에 가짜로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이에요. 가압류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빨리 본안소송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빨리 가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려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즉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나중에 판결이 선고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웬만해가지고는 가압류를 인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긴 한데 피고에게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부터 가압류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부동산부터 가압류하지 않고 내가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3억짜리 집을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경매 신청해가지고 그 3억짜리가 뭐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은 그 1억 5천 매각대금이 법원으로 들어올 테고, 거기서 내가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경매 비용 이런 것을 먼저 선공제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근데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경매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배당,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죠.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말고, 그 사람 신한은행에, 현금이 3억 원 있다던데요? 또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계좌에 수시로 물품 대금, 또 용역 대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던데요? 또는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 부동산보다는 그런 은행 예금 같은 거 먼저 가압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변호사한테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보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보지 않고 은행 예금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야, 왜 너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 신청 안 했어? 라고 따져 묻게 돼요. 정확하게 막 따지듯이 묻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은행 예금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활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물품을 즉각 거래하면서 물품 대금을 받고, 또는 이제 그 물품을 생산, 제조하기 위해서 또 자기도,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또 대금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가압류를 해서 돈을 딱 못 쓰게 막아버리면 그 사람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야, 부동산 있고, 부동산은 가압류를 해놔도,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건 똑같고, 다만 절차가 좀 길다 뿐이지, 어찌됐거나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부동산은 가압류를, 해놔도, 피고가, 아파트를 가압류를 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에서 거주를 못하게 된다거나 아파트에 드나들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됐습니다 라고만 기재될 뿐 그 집을 쓰는데 집의 본래의 용도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피고에게 큰 타격을 가하지 않고 그렇게 가하지 않으면서 원고는 나중에 자기의 목적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은행 예금을 가압류를 하게 되면 피고에게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게 돼요. 특히 나중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가압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뭐 자식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사업에서 돈이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도난다거나, 그래가지고, 또는 자식이, 대학을 못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을 오히려 원고의 채권액은 1억밖에 안 되는데, 피고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게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예금은 채권이에요. 예금이, 변호사님, 예금이 무슨 채권입니까? 예금은 돈인데요. 돈은 현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예금은 돈이 아니고 은행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임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채무자고 내가 채권자죠. 계좌주가 채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이 없으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도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왜 부동산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인지, 왜 부동산에 먼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설명 사유는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라서 이렇게 지분만 경매해가지고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낙찰도 되지 않는다. 또는 부동산이 가격이 내가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부동산이 1,000만 원짜리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1,000만 원짜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좋다. 판사도 그럼 1,000만 원부터 가압류하고 나머지 9천만 원만 예금 채권 가압류하면 되지 않냐.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가압류 시도도 안 하고 1억 전부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하면 되냐 이렇게 또 따져묻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도 주식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주식을 가압류해도 그거는 채권입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라서 주식은 가압류가 돼도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큰 장애는 없어요.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배당도 받을 수, 물론 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될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서 물론 부동산은 거의 가압류된다고 해서 사용 수익에 장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일 1순위 가압류 대상물로 보고요. 주식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금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본다. 그래서 제일 뒤로 본다. 할 게 없을 때, 더 가압류 할 게 없을 때 허용해준다. 즉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10억짜리 있는 사람인데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돼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금 채권 가압류 먼저 신청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예금 판사도 압니다. 그리고 의뢰인들도 의도가 사실상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궁극적인 목적도 피고를 괴롭히고 싶어. 그리고 또는 피고한테 예금 채권을 자기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돈 가압류돼버리면, 채권 예금이 가압류돼버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려. 그래서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예금 가압류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판사도 그걸 아는 거죠. 그 사람 돈만 받으면 되지 사람을 괴롭히면 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또는 주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 현물 여기서 현물 중에서도 현물 위주로 가압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내가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을 때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현물 중에서도
생활 가재 도구들 있죠. 집에 TV, 뭐 냉장고, 뭐 등등 있죠. 거기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유체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도 현물이니까 그럼 그거 먼저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딱지 막 붙여봐요. 사용하지 말라고 막. 그 사람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또는 그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데 공장에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거기 막 가압류 딱지 막 붙이고 막 해봐요. 그죠? 그것도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유체동산 가압류가 예금채권 가압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완전 그 사람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를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긴 합니다. 집에 와서 딱지 같은 거 붙이면 없던 돈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라도 돈 갚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부터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금채권이나 유치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지만 기각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없거나, 내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가액의 부동산에 불과해서 내가 나머지 전액 또는 부동산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가압류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담보 제공을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게 판사가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그걸 취급하는데, 내가 뭐 1억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계산 방식은 제가 그 회사의 계산 방식, 보험료 계산 방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짜리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 증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너의 원고가 그 1억 받을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냥 피고는 엉뚱하게 가압류된 거고,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 가압류 때문에,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그때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담보를 미리 제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1억을 담보를 제공해라라고 명령한다고 쳐요. 근데 대신 그걸 이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에다가 뭐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보험료 계산 방식은 잘 모르겠는데 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가압류가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부족해서 예금채권 가압류를 한다고 칩시다. 그 채권 가압류를 한다고 칩시다. 예금채권 말고도 그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거래대금 청구권,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또 가압류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공탁보증보험 증권, 즉 보험을 든 보험료만 내고 한 걸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액의 거의 한 50% 가까이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활에 야, 너 현금 공탁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그런 거 가압류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채권 가압류를 할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판사가 보고 이건 되게 판사의 큰 재량 범위 내에 속하거든요. 판사가 보고 이건 피고가 소송 대응해봤자 피고가 칠 게 뻔하네, 또는 원고가 거의 이길 게 100%네 하면 전액 공탁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가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재판해보기 전에는 판사가 미리 그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고 말이 맞는지 피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판사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청구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을 미리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 압박하려고 했다가 그냥 내 돈 생돈을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부터 가압류하시고, 그게 없으면 이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시되 그때도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됐을 때 담보로 제공한 만약에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하면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원고가 이겼죠. 그러면 이제 나 10만 원 지출한 거 괜히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본인이 잃는 겁니다.
현금 공탁을 한다고 칩시다. 5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요. 예금 채권 감류한다고. 그럼 나중에 이겼으면 5천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거 하나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일단은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한테서 변제를 받겠죠.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감류를 분합류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주시명령을 받든 어찌됐거나 전부 명령을 받든 또 그 외에 현금화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는 부동산의 감류 경우에도 공탁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변제를 받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이 될 거고, 만약에 피고한테서 임의 변제를 받으면 이제 감류는 그대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감류의 목적은 달성이 됐잖아요. 돈 다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감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를 신청을 해서 감류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감류를 소멸시키고 나면 감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가 자동으로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담보 취소 신청을 해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피고한테 요 담보가 5천만 원 공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권리를 행사할 거리가 있느냐라고 묻는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것이 이제 권리 행사 최고인데, 그렇게 해서 피고가 권리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돈 안 줘서 원고가 또 전부 승소했으니까 감류는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감류가 좀 부당한 감류였다거나 너무 다액의 또는 장기간의 감류로서 피고가 그 감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뜻밖의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받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으나, 제가 18년 변호사 경력 동안 제가 직접 한 사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거는 보통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는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담보 취소 결정문과 확정 증명은 그리고 기타 부수 서류를 첨부해서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약한의 은행이자와 함께요. 원고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을 경우에는 역시 승소금을 받고 패소한 부분도 있지만, 패소한 부분 승소금을 받는 게, 변제를 받는 게 피고한테서 임의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본합류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받았으면 감류를 없애야 되겠죠. 그때도 이제 감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고 패소 부분이 있고, 그럼 패소 부분에 대한 감류 부분은 부당했던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더욱 피고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기회를 주는 게 맞겠죠. 그때도 이제 담보 취소 신청을 하면서 피고야 너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해가지고, 즉 피고가 승소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감류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꽤 긴 시간 동안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게 있으면 증명해봐라. 그런 기회를 줘요. 근데 보통 이 경우에도 잘 피고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그래서 피고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역시 담보 취소 결정이 나오고 공탁금을 원고는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